그런가. 일본의 한 마을에 하쿠인이라는 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절 옆집에 사는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 화가 난 부모에게서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소녀는 마침내 하쿠인 선사라고 대답했다. 몹시 흥분한 부모는 선사에게로 달려가 그가 아버지임을 딸이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쿠인이 한 대답은 그런가, 이것이 전부였다. 주문은 마을 전체에 퍼지고 인근 지역까지 번졌다. 선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선사는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설법을 들으려 오지 않았지만 선사는 동요함 없이 담담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하쿠인 선사에게 데려다 주었다. 당신이 아버지니까 아이를 키우시오. 선사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았다. 1년이 지났고 아이의 엄마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진짜 아버지는 푸주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고 고백했다. 부모는 하쿠인 선사의 거처로 달려가 급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당신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그것이 선사가 아이를 그들에게 안겨주며 말한 전부였다. 선사는 거짓이든 진실이든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그런가 하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이 순간에 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 드라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며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는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화하지 않는다. 그는 누구의 피해자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에게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핵심은 자기화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일화, 선지식들의 일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변명 그리고 날조된 정보에 대해서 나만 담담하고 나만 착하고 나만 바르면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 자기 변호를 저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기만 하는 삶은 이런 선지식, 그래서 나라는 어떤 동일화되지 않는 에고의식이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가슴 안에 원과 한이 없이 그냥 살아가겠죠. 진흙에다 놓으면 진흙 묻은 채로, 맑은 물에 놓으면 깨끗한 물인 채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아직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날로 좀 더 증장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쿠인 선사가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현실과 관계 맺는 방법,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그런 의미로는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때로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되죠. 참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싸우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성현 붓다의 일생, 어떤 위대한 영적 교사들의 일생을 보면 그들에게 많은 일화 중에서 그들이 혁명가적인 모습, 이 기존의 틀로부터 분노하고 계몽한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 사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더불어서 자신의 모양과 형태도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만 바르면 다 됩니까? 자,
그 일어난 일에 저항하려고 할 때만 그 일에 좌우되고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세상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저항하려 하면 세상이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톨레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없이 행할 수 있는 것,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을 하되 그 안에 민마음이 없으면 싸우든지 그런가 하고 다 참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현재의 순간이 요구되는 것에 반응하면서 선사는 때가 오자 아이를 보내준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각 단계에서 애고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잠시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애고와 현재의 순간,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정말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이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기능장애는 무엇 때문에 오나요? 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나의 기억,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에 충실한 나의 신념에서 오죠.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현실과 관계에 맞는 시기죠, 우리는. 하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의 기억이 현실과 관계에 맞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현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죠. 일단 일정 수준의 의식이 도달하면 현재의 순간과 당신이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재의 순간은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먼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친구를 환영하는 것이다. 한 가지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결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자,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놨습니다. 어떤 거?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한두 번 행위를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약간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는 거죠. 과대로 생각하는 것이야. 그래서 금방 낙담해.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어. 저 사람은 얼마 만에 됐는데 나는 그만큼 했는데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조금 낙담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연 조건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내가 묵묵히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계속 그것을 됐나 안 됐나 찔러봐요. 이게 뭐랄까,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데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톡톡 좋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속에서 곪죠. 계속 같은 온도로 이렇게 품어줘야 21일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계속 묵묵히 해나가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됐나 안 됐나 그걸 자꾸만 타진하는 힘을 기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만 기르기 때문에 일의 성취가 조금 더뎌지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어떤 이렇게 보면 내 노력이라는 것이 꾸준히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될 거라고 믿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이 조금 약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의심하고 회의 갖고 갈팡질팡하고 되나 안 되나 불안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뎌지는 거예요. 자기는 빨라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더뎌지는 마음 자세이죠. 그냥 묵직하고 진정하게 쭉 밀어붙이는,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
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꾸준히? 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될까? 자,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뭐예요? 내가 자꾸만 운동해서 그 운동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쵸? 내가 자꾸 왼쪽 방향으로 가는 운동성을 만들어 놔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나의 습관적인 경향성이 나타나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옳지 않았구나.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삶의 자연스러운 그 방식으로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똑같이 여기로 가는 운동성을 바꾸어서 여기로 가는 운동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사로잡히는 방식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사로잡히는,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렇다 아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아니면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사로잡힘 때문에 그 감정이 나한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행복 또한 지나가 보면은 그 행복에 집착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불행 또한 폭력이고 이런 감정들의 사로잡힘 이것이 왜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지혜롭다면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에요. 눈앞에 지금 행복이라고 해도 그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온 집착일 거고 눈앞에 불행이어도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온 집착일 것이라서 진정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의 모습, 행이다 불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온 집착이라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좀 초연할 것인데 일단 바로 눈앞의 것에 딱 우리가 꽂히기 때문에 이 지혜로움이 있어도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나를 묵묵히 관찰하고 봐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바로 반응하고 싶은 그 나를 조금은 견뎌야 되는 것이죠. 자,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가 강할수록 삶은 한층 더 시간에 지배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실현을 미래에 의존한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에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반응하는 것, 장애물로 반응하는 것, 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현재의 순간의 에고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장애나 적.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나에게 닥쳤을 때, 저것을 이렇게 이용하면 잘 되겠네. 아니면은, 저건 나쁜 거야. 처단해야 돼. 아니면, 저것을 뛰어넘자. 저것은 나에게 하등 도움이 안 돼. 무시하자. 이런 식의 세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기껏해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쓸 때가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죠. 우리는 현재를 살지를 않죠. 거의. 열심히 살수록 더 현재를 안 살죠.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회사에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아주 거의 다 이용하죠. 이용하지 않고 현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글쎄요. 자, 그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순간으로만 다가오며 따라서 미래라는 것은 머릿속 하나의 생각 이상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이 작용하면 당신은 언제나 어딘가로 가려 하기 때문에 바쁘며 결코 지금 이곳에 완전히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방식이 심각해지면
현재의 순간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고 다루어진다. 이때 초조함, 좌절,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자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오직 지금인 삶의 문제가 되고 당신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 삶은 즉 지금을 말한다. 저 또한 안내를 하면서 회원님께서 지금 힘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견디고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좀 용기를 북돋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가 저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할 때 제 스스로는 제 말에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괴롭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러이러해서 뭐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그냥 조금 내 어떤 그런 판단 없이 좀 보고 그 상황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견디고 잘 지혜롭게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톨레가 말하는 장애물로 여겨지는, 지금 이 순간을 장애물로 여기는 태도예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 너의 지금 이 괴로움을 견디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면 너는 더 큰 어른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위인이 될 거야. 그런 어려움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 권력자가 됐어. 뭐 이런 어떤 과거의 에피소드가 현재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현실을 장애물로 여기는 태도죠. 그것은 마음 공부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라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조언이에요. 제가 하고도 옳지 않은 조언임을 알고 있어요. 현실을 장애물로 여기게끔 극복해야 되는 대상, 그래 내가 지금을 잘 이겨내보자,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시련을 주신 거야, 임계점, 영적인 어떤 단계를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이 장애물로 여기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레의 이야기에서는 삶은 즉 지금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을 겪어내면 더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는 것은 더 좋은 시절에 가 있지, 지금은 이 더 좋은 시절을 위한 발판이잖아요.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가장 나쁜 경우는 이것 또한 매우 흔한데 현재의 순간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싫거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난 일에 욕을 퍼부을 때, 혹은 마음속 대화가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반론을 제기하고 이미 그것과 다투고 있는 것이다. 삶을 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삶도 싸움을 원하면 싸우게 해주지라고 응답한다. 현실적인 당신은, 외부적인 현실은 늘 당신의 내면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적대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주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나는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물고 있어요. 톨레는 장애물로 여기는가, 적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현실을 이용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톨레는 얘기하고 있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반응하는가. 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현실을 고난을 통한 성장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 톨레식으로는 장애물로 여기거나 적으로 여겨서 이 나의 성장 드라마의 아름다운 한 부분을 채우게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이야기죠. 그리고 현실의 또 부정적인 반응은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났어. 나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삶. 이제 그런 두 가지 유형들로 나타날 텐데 둘 다 뭔가요? 에고의 만족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고는 내가 불행하든 행복하든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에고의 범위의 확장과 그것이 유지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백성이 긍정적인 백성이든 부정적인 백성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이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시간의 역설. 현재의 순간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삶의 매일매일은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즉 자신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그러면 왜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해 내용물, 현재 순간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에게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강력한 기억들, 감정을 먹어놓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 내가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고 이렇게 경험을 불러와서 추억을 불러와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런 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순간들이 나 안에 있는 것처럼 나라는 내용물을 만들어가고 채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때의 순간과 지금의 순간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나라는 에고감, 정체성이 사라질수록 그런 기억들도 별로 없어요. 정보만 남아있죠. 마치 어떤 책 안에 활자가 들어있고 그 정보가 있지만 감정을 넣지 않고 그냥 쭉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정말 감정을 넣어서 정말 울고 웃으면서 그 책을 읽는 것과 그냥 똑같은 내용에 대한 인지는 일어나지만은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울고 웃으면서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읽고 한 사람은 그냥 컴퓨터처럼 쭉 읽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밖에는 보고가 없지만 이 사람은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울고 웃고 싸우는 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순간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정말 순간이 존재해서 그것이 있겠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의 중요도에 그 낙폭 때문에 순간들이 생기는가를 보면 후자죠. 시간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하는 정황적 증거들이 가득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 시간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 혹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다. 직접적인 증거만을 놓고 말한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만이 존재하는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과거가 없는 건가요? 이것이 뭐 내 정보로만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순간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순간이나 지금의 이 순간이나 같은 계속 그 사람은 계속 순간만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작았나요? 지금 왜 큰가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순간이 있는데 기후가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계속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을 채우는 다양한 동식물이 바뀌어가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유전 정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씨와 아름드리 나무는 분명히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과 씨 안에 그 모든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과 씨의 순간과 아름드리 나무의 순간이 같아요. 다만 뭐예요? 그 사과 씨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발화되어서 변화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과 씨였던 시절, 새싹이었던 시절, 나무였던 시절, 꽃피던 시절, 열매 맺던 시절,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계로 우리는 나누지만은 그 시간의 단계를 나눌 때 이게 영원 회귀 없이 영원 순환 루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과 열매가 다시 씨앗이 돼서 다시 발화해서 다시 씨앗이 돼서 다시 발화해서 계속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정해서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고의식이나 동의식가 자리 잡으면서 나다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름을 배우고 엄마 아빠를 배우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를 배우면서 나라는 에고 감각이 자라면서 그때부터 나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생각이 만들어주는 나잖아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자연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진 나가 생기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그냥 변화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간접적인 것으로 시간을 말하고 공간을 말하죠.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내 명상원과 저 밖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 벽으로. 이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어서 여긴 명상원 저기는 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벽을 허물면 그 공간이 절대적이라면 벽을 허물어도 명상원이고 도로여야 될 텐데 벽을 허물면 이 공간이 통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공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름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름 붙일 수 없죠. 그것은 이 명상원이라는 공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만 일어나고 있지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 가능하다,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의 제거, 에고가 사라진 상태를 미래의 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이 얻는 것은 더 많은 불만족과 내적 갈등이 전부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그 상태를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가 미래의 목표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은 에고의 더 커짐을 의미한다. 영적인 축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모습을 바꾼 에고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를 제거하는 것이 미래의 목적이 되면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 노력조차 자기를 더 커지게 하려는 위장된 축일 가능성이 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시간을 제거해야 된다. 의식으로부터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영적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톨레는 말하는데, 제가 가끔 너무 신년에 1월 달에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올 1년 어떻게 해야겠다. 뭐 내 평생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계획을 세워서 삶은 이어지고 하늘 아래에서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돌멩이처럼은 살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하면서 살죠. 기왕이면 아름답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서로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노력을 또 하면서 살아요. 누구나. 부타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메타노이아를 외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계획과 노력은 그것이 어떤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 막 기대하면서 희망하고 바라고 설레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고, 이걸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내 안의 여유, 내가 나를 깊이 사색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적을 이루고 많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영웅적인 위인적인 마음이 조금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동일시가 탈락하기 때문에. 6조 해능대사가 말하듯이 무주, 무상, 무아, 이렇게 내가 머물 것도 없고 나랄 것도 없고 내가 상지을 것도 없는 그런 삶에서 그 사람이 세상을 그래도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딱 중심을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이겠죠. 지금의 인연과 지금의 순간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려면 내가 일단은 있어야 할 것인데, 나라는 것 또한 시간에서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탈락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톨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의 제거이다.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에고가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현재 순간의 본래 그러함과의 조화 속에서 삶과 일체가 되는 것은 마음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에고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불행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불행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혹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이 취하는 모습들이다. 에고의 반응성이란 무엇인가? 반응에 중독되고 무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간에 소멸하는 형상 정체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침묵의 힘, 형상세계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당신 자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기에서 에고가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불행이 있다라고 톨레는 얘기하죠.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전통적으로는 팔세풍을 이야기하세요. 8가지 세상에 부는 바람, 참으로 시인적인 언어죠. 팔세풍, 팔풍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생로병사의 사풍이겠죠. 태어나고 병들고 노해서 죽는 것. 이제 이 사풍이 가장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길이고, 이거는 뭐 위인이다, 성인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태어남을 거부할 수 없었고, 죽음을 거부할 수 없고, 늙음을, 병듦을 그분들도 떠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풍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8가지 고통 중에서 사풍, 생로병사, 그리고 4가지가 애별리, 원증의 고부득, 오음성고겠어요.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데 헤어져야 하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고, 증오하는데 만나야 하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이 오온의 감각이 주는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세풍, 인간의 삶에 부는 8가지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다 겪는 일이에요. 사랑하는데 떠나가야 된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또 내가 또 부모가 돼서 자식보다 먼저 가는 거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또 헤어져야 되고, 인연이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인생이고 또 증오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뭐 직장 돈 벌어야 되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뭐해서 우리는 공동체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늘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피부로 감촉하는 이것이 주는 고통. 겨울에 지금 겨울인데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아주 싫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난방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고 또 여름이 되면 더워가지고 그러고 이런 어떤 오온이 주는 오감이 주는 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톨레의 두 가지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전통적인 8가지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꿈꾸는 자와 꿈. 무저항은 우주의 가장 큰 힘을 여는 열쇠이다. 그 힘에 의해 의식, 즉 영혼이 형상의 갇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엇이 존재하든 무엇이 일어나든 형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상의 절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현실성 있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 형상들의 놀이는 생존 경쟁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당신의 의식일 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에 대해서 톨레는 정하지 않으면 그 형상이 갖는 절대적인 실체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다, 사로잡힌다,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게임은 내가 이것을 저항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형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그 게임에서 한두 번은 벗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언어도 잘 구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 형상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나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아야 돼요. 시선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해하거나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저항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그 민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미부여하고 있는 내가 그런 의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의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알아차림, 내 안에 무의식적인 카르마가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형상에 사로잡혔냐 안 했냐 드러난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씨름하기 이전에 내가 왜 그것을 자꾸 보게 되지 하고 그 민마음을 느껴주는 거 민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래서 그랬구나 속 시원하게 깨닫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느껴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 이 현실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인과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죠? 모든 인과라면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이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현실 인과를 과거의 모든 인과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요구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 모든 인과의 작용이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마음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불편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통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만히 느끼면서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해빙기에 그 안에 얼어있던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해빙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물이 녹을 때까지. 그럼 그 안에 뭐 얼어있던 뭐도 보이고 그 자갈들 속에 뭐 숨어져 있는 어떤 생명체들도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에 대한 인식은 느끼는 거, 보는 거, 이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것을 마음 없이 봐야 돼요. 마음 없이 봐내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견디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꿈이 있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이다. 이것이 이 세계이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왔다가 간다.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안에서 꿈이 나타내고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이것이 상대적인 것, 배우의 절대적인 것, 시간 배우의 시간 없음, 형상의 내부와 배우에 있는 의식이다.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이다. 이것이 당신 자체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꿈 안에서 깨어나면 에고가 만들어낸 지구상의 드라마는 끝이 나고 더 평온하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이다. 자, 상대적으로는 실제이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어요. 무슨 꼭 명상에서 어떤 2차원으로 가서 몽롱하게 경험해야만이 이런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절만 해도 이 공간 안에서 사계절이 다 지나가죠. 내용물이 계속 바뀌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한 그 상태인 것이에요. 바뀌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뭣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오고 가는 것들은 계속 1분 1초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는 이것은 그대로 실제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이고 금방 변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실제하는 게 맞죠. 이 허공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이 순간에 실제하는데 내용물은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 허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할 때는 허공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진실한 것은 뭐예요? 허공을 채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꽃, 나비, 동물, 짐승 뭐 이런 것들, 내용물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고 그 안에서 동식물이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실제적이지만 이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오감이 체득하는 것이고 오감은 왜요? 운동성 있는 것만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하지 않고 고요한 건 인지를 못해요. 이 허공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허공 바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허공이 진짜지만 우리가 허공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안에 있는 공간, 그 안에 배경을 계속 바꿔주는 그 내용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그 사고에 대해서 이게 에고의 작용이죠. 동의시야에서 나라고 끊임없이 작용해 주는 거, 내용물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자각시켜 주는 거. 그렇지만은 그 내용물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존재성 바탕은 허공과 같은 것이죠. 어떤 것이 와도 다 되는 거. 우리 하엄경의 이 허공은 온갖 향기를 품지만 한 가지의 향기도 물들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계속 바뀌어도 온갖 향기가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도 그 향기가 그대로 풍겨나지만 계속 그 한 향기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향기를 다 품지만 어느 향기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평화롭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제 톨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삶에는 형상 차원에서의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시기가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의 관심이 충분히 지금 속에 있을 때, 그 현존이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와 그 일을 변화시킨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부정적 성향에 물들지 않는 효과적인 행동이
기초이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한계들은 오직 내적으로만 초월할 수 있다. 누구라도 조만간 그런 한계들을 맞닥뜨릴 것이다. 그런데 한계들은 당신을 에고의 반응에 갇히게 한다. 이것은 심한 불행을 의미한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내적으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 형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완전한 받아들임, 완전한 내려놓음, 나라는 어떤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나의 공간을 비워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을 비운다는 것은 내려놓고 버리고 치운다는 얘기니까 완전한 내려놓음. 그래서 아무런 어떤 나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 하는 것이 있겠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 봉헌의 길이고 신앙적인 깨달음의 초월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끝까지 의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이 오감 외에는 온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눈으로 안 보고 귀로 안 듣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고 먹거나 말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데 저게 좋다 싫다 이런 어떤 기억의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다 없이 그냥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거나 먹지 못하고 감촉하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호불호의 작용을 일으켜줄 수 있는 감각적인 이 촉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 근거 이 기준을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색깔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좋은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 맞는가?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고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고 싶고 원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나의 주체성에서 나온 것이 맞는가? 나의 마음의 동일시는 아닌가?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감촉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나의 존재성에서 나오는지 행위를 바탕으로 한 판단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파고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방법하고 그냥 무조건 맡기고 다 내려놓고 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번갈아서 섞어서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죠. 두 가지를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미 두 가지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면 가능하죠. 나라는 에고성, 나라는 이 자아성, 이 만의 특성이 사라지면 뭐 의심해도 되고 다 믿고 내려놔도 되고 어떤 것을 그냥 그 형편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중생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이 신념책에 꽉 물들어 있는 사람, 내 유전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길을 올라가야 돼요.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가는데 정상에선 이 길을 보든 저 길을 보든 상관이 없겠지만 올라가는 거는 한 길을 택해서 쭉 올라가야 되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면은 늦어지기만 하지 아무 힘만 들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좀 옳은가 신앙인이라면 봉헌의 길이 좀 맞겠죠. 믿고 무조건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 그냥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은 그렇게 신앙을 해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힘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맡기세요. 그 신앙하시는 그 절대자에게 맡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이 계산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계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의심하고 관찰하고 사유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수행적인 관점으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남아있죠. 자, 있음의 기쁨, 불행과 부정적 성향은 이 행성 위의 병이다. 대기 오염이 바깥 차원에 있는 것이라면 부정적 성향은 내면 차원에 있다. 풍족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형상과의 동일화가 더 깊이 진행되고 내용물 속에서 더 길을 잃고 에고의 덫에 더 깊이 갇힌다. 행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달려있다고, 즉 행복은 형상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주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일어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일어나야 함에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자, 여기에서 행성 위에 이 풍족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형성과의 동일화가 더 깊이 진행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에고, 이 아성이 풍족을 만났느냐 가난을 만났느냐의 문제지, 그 겉의 환경이라는 것은 물론 환경이 그 씨앗을 틔우기에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씨앗이 틔워지기에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씨앗의 상태가 가장 결정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한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한들 씨앗 자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라는 그 꽉 사로잡혀 있는 그 에고 의식이 더 중요할 것이다. 환경보다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확률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공하기에는 더 힘들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풍족한 환경에선 성공하기가 더 많은 확률로 성공하지만 아주 못되고 안 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삶 자체의 내재에 있는 깊은 완전성을 놓쳐버린다. 언제나 이미 이곳에 있는 완전성,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그 형상 너머에 존재하는 완전성,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어떤 형상보다도 깊고 시간에 의해 손상되는 일 없는 완전성을 발견해야만 한다.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인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 그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본래 당신 자신과의 하나이다. 그래서 순수한 기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밖과 안을 구분한다면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동의가 안 돼요. 순수한 있음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넘어서 이 존재성 자체로서 나의 행위는 행위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현실 인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에 내가 아까 현실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을 추구한다. 내 외적인 것은 저항한다. 이런 어떤 대결적인 구조가 너와 나 이미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그게 중도죠. 현실 중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 일이 있을 뿐인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적인 건가요? 외적인 건가요?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없는 하나의 의식인 것이잖아요. 이 공간이 명상원이다, 도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냥 하나의 공간인 것이에요. 하나의 의식인 것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